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주차 1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페도필리아. 큰 1번에 가서 문제의 출발, 작은 1번에 페도필리아란 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페도필리아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아기호증 또는 아동기호증으로 번역. 나 18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성충동이나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페도필리아입니다. 소아기호증인데요. 만 18세 이상 사람이 그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성충동이나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성적 대상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뭐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를 페도필리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존재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여전하고 오히려 처벌과는 상관없이 더 일탈적인 양상으로 표출. 그렇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감소시키고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입법적 조치, 그래서 이제 법을 강화해 가지고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는 상관없이 일탈적인 양상, 법을 아무리 강하게 입법 조치했다 하더라도, 법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3.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등의 보안처분의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조치들의 실효성을 무색해 하는 사건들도 발생.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그 이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제2의 제3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자발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이나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판사의 선고 명령이 있어야만이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면은 그 성범죄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을 벗어나면은 이 전자발찌에서 신호가 갑니다. 신호가 가기 때문에 전자발찌 이거 신호 체계를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간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자기가 사는 주거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법무부에서 관할파출소로 연락하면 관할파출소에서 또 이 사람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거세인데요. 이 화학적 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할 때 명령을 해야 됩니다.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성범죄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성충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성충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해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하면은 성충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원에서 판결만 있으면은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이것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등록도 하고 공개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사는 동네 마을에 누가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성범죄자의 신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몇 명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이런 것은 제2의 성범죄, 제3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책적인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를 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를 무색해하는 사건들도 발생한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놨는데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파손시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성범죄를 발생시키는 이런 사건들도 지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 변태 성욕에 대한 미국 정신의학계의 정신장애 진단 및 분류 편람의 진단 기준은 A. 인간이 아닌 대상, B. 자신 또는 상대방의 고통이나 굴욕감, C. 소화나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미국 정신의학계의 이런 정신장애 진단이라든지 분류 편람 진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미국사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변태 성욕자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여기에서 이제 변태 성욕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5. 변태 성욕에는 노출증, 물품 엄난증, 마찰 도착증, 아동 성도착, 성적 피약증, 성적 가학증, 복장 도착증, 간음증, 성정체감 장애 등이 존재한다. 변태 성욕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한 30가지 유형의 정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착증,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적 행동에 있어서 이상습성, 어린이 성애, 변태 성욕. 그래서 이제 성적 행동에 있어서 이상한 버릇, 이상한 습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착증이다. 변태 성욕, 어린이 성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리성적
심리 성적 장애의 하나로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성욕을 일으키지 않는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성욕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 상대와 지속적 성행위를 하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이런 행동은 환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여기에는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가학증, 피학증, 노출증, 간음증, 물품 음란증, 의상도착증, 소화기호증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성도착증 환자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변태성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변태성욕, 가학증, 피학증, 간음증, 물품 음란증, 의상도착증, 소화기호증, 마찰도착증, 전화외설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성욕은 뭐냐면은 성행위 대상이나 방식이 비정상적이어서 사람 사이의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데 그 대상이나 방식이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변태성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의 속옷이나 신발을 통하여 성적으로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다 변태성욕자입니다. 변태성욕자들이 여성의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변태성욕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속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어도 성적으로 흥분하고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변태성욕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증입니다. 가학증.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얻는 이상 성행위. 이거는 뭐냐면은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대상하고 이제 성적 행위를 하는데 성적 행위를 하기 전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줌으로써 거기서 성적인 쾌감을 얻는 그런 이상한 성행위를 가학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성행위를 하기 전에 상대 대상을 때리거나 살해한 후에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때리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살해한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해한 후 성폭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학증입니다. 가학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얻는 그 이상한 그 성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학증입니다. 피학증. 이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는 데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변태성욕 정상입니다. 하나의 변태성욕의 정상입니다. 정상. 피학증은 이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는 데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변태성욕 정상인데요. 가학증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피학증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를 바라고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피학증이라고 합니다. 성적 피학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내가 성적 쾌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의 변태성욕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피학증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음은 간음증입니다. 간음증. 간음증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교하는 것을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것으로 변태 성욕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간음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알몸이나 다른 사람이 성교하는 행위를 몰래 훔쳐보는 겁니다. 그걸 봄으로써 자기가 성적 쾌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변태 성욕의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망원경으로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옷을 벗고 나체로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훔쳐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을 가지고 관음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음란증입니다. 물품음란증. 물품음란증은 이성의 몸에 일부 옷까지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의 하나입니다. 요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여성의 속옷을 훔쳐가져 가지고 자기 집에 모아놓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물품음란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뭐 몸의 일부나 옷까지 소지품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이런 현상들을 물품음란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이상 성욕의 하나죠. 바람직한 정상적인 성욕이 아니고 이상 성욕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도착증. 의상도착증은 뭐냐면은 심리적 안정감과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실제로 또는 상상 속에서 여성의 옷을 입는 변태 성욕자. 이것도 하나의 변태 성욕자인데요. 의상도착증은 심리적 안정감과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상상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여성의 옷을 입는 변태 성욕자입니다. 남성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은 남성의 옷을 입고 다시 말씀드려서 남장 여장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의상도착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화기호증 이거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춘기 이전의 소화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공상 및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의 성도착증의 하나인데요. 소화기호증 사춘기 이전의 소화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뭐 성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소화기호증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호증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하고는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성폭행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특이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도착증입니다. 마찰 도착증.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성도착증의 하나의 유형. 예, 그렇습니다. 이 마찰 도착증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가서 뭐 자기의 성기나 아니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접촉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도착증의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그 몸을 접촉시킨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찰 도착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외설증. 이것은 뭐냐면은 전화 통화를 통해 성적 대상과 엄란한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 성욕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성욕이 아니에요. 이상 성욕입니다. 전화 외설증. 전화 통화하면서 상대방과 막 엄란한 그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서로가. 거기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상 성욕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화 외설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페도필리아를 로리타 증후군으로 표현. 로리타는 러시아 출신의 망명작가 블라드미르 나보코프가 쓴 소설 로리타의 주인공 12세 소녀의 이름. 예, 이것은 그 12세 소녀 이름이 이 로리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 보면은 주인공 햄버트 교수는 12세 소녀 로리타에게 접근하려 그녀의 엄마와 결혼하고 어린 로리타와 도피를 벌이다가 죽음. 예, 이것은 그 주인공 햄버트 교수가 로리타 어린 소녀와 접촉하기 위해서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어린 로리타를 데리고 도피를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 주인공 이 햄버트 교수는 소아기호증이 있는 성도착증이 있는 페도필리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도필리아 무엇 때문일까? 1. 아동 성도착자나 성폭력 사범을 단순히 추잡한 사람이라고만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바, 아동 성도착이나 성폭력의 원인을 밝혀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치료와 처벌을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예, 그렇습니다. 아동 성도착자 이 성폭력 사범을 당연히 뭐 이상한 사람, 초잡한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단정 지어 가지고 막 처벌만 무겁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법을 강화해서 무거운 처벌을 하더라도 성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동 도착이나 성폭력의 원인을 밝혀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치료와 처벌을 함께 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도 하지만은 또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제2의 성범죄, 제3의 성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노아민 가설, 성도착증 혹은 성폭력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설명. 예, 모노아민 가설은 성도착증, 성폭력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에 가서 보면은 모노아민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활동성이 낮아지면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커져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 된다는 가설. 예, 이것이 이제 모노아민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그 활동성이 낮아지면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정의 기복이 커지는 감정의 기복이 커졌을 때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 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뭐 성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요. 이 모노아민 가설은 그런 성폭력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린 시절의 사건이나 정신적 외상이 장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 이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는 개인이 어떤 사람 누구나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나 정신적 외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동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 그 자신도 아동기에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많다는 연구도 많이 출적되어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동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 자기가 그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죠.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동 성도착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있다라는 이 연관성을 그 많은 연구 논문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 시절 자신이 당한 학대에 대한 반항과 보상적 행동이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표출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아동 성도착증 또는 성학대. 예. 그래서 이제 아동기에 자기가 어떤 뭐 학대라든지 반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아동 성도착증 또는 성학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 다음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아동 성도착증 및 아동 성학대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남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 예.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아동 성도착증이나 아동 성학대의 행동 주체가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 이 말은 뭐냐면 여성도 행동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애장애 이론입니다. 내용에 들어서 성도착과 성폭력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는 주장으로 구애의 단계는 모색 단계, 접촉 이전 단계, 접촉 단계, 성교 단계 등으로 구분. 예, 이런 단계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성도착 증세 중 간음증은 상대방의 모색 단계에서 나타나고 전화외설증과 노출증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며 마찰 성도착증은 상대방과의 접촉 단계에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성도착적 강간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성관계 단계에서 나타난다. 예, 이것은 마찰 성도착증은 상대방과의 접촉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착적 강간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점점 발전 단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구애장애 이론에 의하면 아동 성도착자는 처음부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성교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간음적, 전화외설증, 노출증, 마찰 도착증 등의 행동 양식을 보이며 성폭력적 양식을 보이기까지 점차 도착적 증세가 진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 구애장애 이론에 의하면 아동 성도착자는 처음부터 그 아동에 대해 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간음증이나 전화외설증이나 노출증이나 마찰 성도착증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 성교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진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가서는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 성도착증이 학습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즉 우연한 성적 행동이 성적 흥분 또는 만족을 가져오는 경험을 한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점점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을 강화시킨다는 이론. 예, 그렇습니다. 학습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산물, 누구든지 자기가 그 우연한 그런 성적 행동이나 성적 흥분 이런 것을 경험한 경우에 이것이 성도착증을 강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도착증은 학습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론은 누구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조건과 재강화 과정의 효과를 겪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뭐 남성만 여기에 적용되고 여성은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다음 남성이 여성보다 비정상적 성적 행위로 발달되지 않는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페도필리아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일본에 가서 아동 성도착이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유형별로 분류. 거기 가서 내용에 가서 보면은 가에 여아에게만 관심 갖는 경우. 예. 여기 이제 그 아동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아에게만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에게는 관심 갖지 않고 여자아이에게만 관심 갖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아에 가서 남아에게만 관심 갖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다에 가서 여아 및 남아 모두에게 관심 갖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유형별로 분류를 했을 때 여아에게도 관심 가지고 남아에도 관심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라에 가서 피해자가 건친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예. 피해자가 건친인 경우, 가까운 친족인 경우가 있고 친족이 아닌 경우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마에 가서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 성적 행동을 하는 비폐쇄적 유형과 소아에게만 성적 행동을 하는 폐쇄적 유형도 존재. 예. 그 유형별로 분류를 했더니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 성적 행동,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폐쇄적이고요. 비폐쇄적 유형이고요. 소아에게만, 성인에게는 하지 않아요. 소아에게만 성폭행을 하는 경우는 여기 경우는 폐쇄적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아동 성도착자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남성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며 그 피해자는 접근이 용이한 친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 성도착자들의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 남성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동 성도착 정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피해자는 접근이 용이한 친족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친척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동 성도착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척이라는 거죠.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친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가서 아동 성도착적 행동은 반복적이며 특히 동성애적인 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더욱 고착되는 경향. 예, 그렇습니다. 아동 성도착적 행동은 반복적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아동 성도착적 그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적인 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더욱 고착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 아동 성도착자들은 아동들이 모이는 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과의 접촉할 기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모이는 시설, 학교나 예를 들면 학원이나 이런 데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나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동과의 접촉할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 아동과 직접적인 성교 행위보다는
피해 아동을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선호하며 이러한 행동은 아동에 대한 애정과 정서적 일치감을 얻기 위한 경우가 많음. 예. 그래서 성도착자들은 아동 성도착자들은 보면은 처음부터 그 아동들에게 성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피해 아동을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성폭행으로 이어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자기 보고식 조사에서 조용하고 예민하며 내향적이며 우울하다고 스스로 평가. 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성도착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조사를 했어요. 그 자기 보고식 조사라 하는 것은 범죄 통계 보고의 하나의 내용인데요. 이 자기 보고식 조사에서 성도착자들을 대상으로 이 자기 보고식 조사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성격은 나는 조용하고 예민하며 내향적이며 우울하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와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다른 그 연구와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그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은 각 아동 성도착자들은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 예. 아동 성도착자들은 대부분이 그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더라. 여자아이들을 선호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연구와 실체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성도착자들은 그 여아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여아가 피해자일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가 60%에 달하며 피해 장소는 주거지 내가 가장 많음. 예, 이 내용은 그 여자아이들이 피해자일 경우에 그 가해자하고의 관계가 성폭력 그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족 관계가 60%에 달합니다. 10명 중에 6명이 친족이라는 거죠. 친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라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는 피해 장소는 주거지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주거지 내에서. 그 다음 피해자가 남아인 경우는 피해자는 대개 면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 장소는 주거지 밖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예. 나에서는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입니다만은 다에서 보면은 피해자가 남아인 경우입니다. 남아인 경우는 피해자는 대개 면식이 없는 경우예요.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는 60% 이상이 60% 정도가 친족 관계입니다만은 피해자가 남아인 경우에는 대체로 면식이 없는 경우다.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그 피해 장소를 봤더니 주거지 밖이더라.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는 주거지 내에서 발생됐는데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주거지 밖에서 대부분 발생되었더라 하는 연구와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그 다음 여아 피해자의 연령은 8세에서 10세인 경우가 많고 남성인 경우 좀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에는 주로 그 연령을 봤더니 8세에서 10세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나이가 좀 더 여자 피해자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성도착자들에 의해서 아동들이 그 소아들이 그 입는 그 피해 연령은 여자인 경우는 대체로 8세에서 10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착자들은 피해 아동에 대해 성적인 공격만을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극히 일부의 경우는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데 이는 더욱 강렬한 성적 충동을 경험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짐. 요 내용은 뭐냐면은 아동 성도착자들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성적인 공격,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성폭행이나 성폭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경우에 대체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아동 성도착자들이 피해 아동을 살해를 한다는 거죠. 살해를 해놓고 성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렇게 하느냐? 더 강렬한 성적 충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연구 논문에서 나와 있어요. 연구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이렇게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생된 내용인데요. 그 피해 아동 여자아이를 살해해놓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가해자가 강렬한 성적 충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구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페도필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조 모 씨에 의해서 N방 사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N방 사건 때문에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성착취 이것은요 시급히 도태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성폭행, 성폭력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